네, 36년 만에 열린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 어젯밤에 조선중앙TV를 통해서 김정은의 당대회 개회사가 공개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당대회의 성격과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김주성 망명 북한작가센터 김주성 부이사장,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틀째 행사가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시각으로 9시 반부터 했는데 이제 실황 중계식으로 할 것 같다. 외신 기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네. 의외였죠. 그런데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다가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넘어서 조선중앙TV가 녹화된 방송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네. 어제 김정은이 개회사를 한 18분 정도 했었죠. 네. 그래서 방송 분량은 한 30분 정도 들어왔는데 오늘 이틀째인데 아침 8시부터 북한이 또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특별 방송이라 해서 이틀째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역시 그 사전 영상물을 지금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주민들이 생중계로 보지는 않았던 걸까요? 그렇죠. 당연히 생중계로 못 볼 수밖에 없죠. 네. 일단은 뭐 이게 철저하게 이게 철통처럼 이게 수비를 강화해서 꽁꽁 닫아매 놓고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6차 당대회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벌써 이 거리의 분위기라든가 뭐 장식 자체도 많이 어설프고요. 예, 그리고 주변에 오고 가는 사람들도 없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그 시간에 이례적으로 이렇게 그 생중계가 아니라 이렇게 녹화를 해서 보낸 것 자체가 네. 뭐 아무래도 그 외신도 의식을 했겠죠. 예, 뭐 불러놓고 또 뭐 이렇게 그 취재도 안 시키고, 예, 네. 촬영도 안 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이례적으로 어젯밤에 내보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외신 기자들 100여 명을 초청까지 해놓고 뭐 영상도 생중계로 방송을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좀 대대적으로 홍보할 만한 사항이 없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뭐 김주성 부이사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 노동당대회라는 건 북한이 한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고 국가 행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고 그런데 이번이 사실은 이 선대인 할아버지 김일성의 말을 비면은 주민들에게 고깃국을 못 먹으면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네. 사실 그런 관점에서 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했다라는 것은 김정은 스스로를 위한 우상화를 그리고 체제 공과를 위한 그 김정은을 위한 당대회지 북한이라는 국가 전체로 봐서의 당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여줄 것도 없으기 외신 기자들도 불러놓고 200m 이내에 들어오지 말아라, 접근하지 마자. 그래서 외신 기자들도 굉장히 그 볼멘 소리들 많이 했다라고들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을지도 궁금한데 보통 이틀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1일째 그 사업 총화 보고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했냐, 노동당이 뭘 했냐 하는 거를 이게 보고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2일째는 일단 검사위원회라고 해서 당중앙위원회 검사위원회라고 이 사람들이 노동당이 그 사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한다는 거죠. 네. 검증을 하고 기본 제가 이번 당대에서 요점적으로 우리가 좀 참고를 많이 해야 되는 건 역시 3일째 아니면 오늘일 수 있는데요. 2일째 아니면 3일째 나오는 거 앞으로의 과업이 제시되고요. 일단 이 과업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또는 인민경제 부문이라고 해서 공업, 경공업, 뭐 석탄 부문 구체적으로 과업이 제시가 되거든요. 네. 앞으로 할 일. 특히나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여기서 국제관계, 그리고 또 우리 남한과의 관계에 대한 거가 꼭 명시가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아마 주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엔 인사겠죠. 네. 어떤 사람을 어디다 앉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승격되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아마 볼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런 앞으로의 과제라든지 인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바로 공개가 될까요? 그것도 아마도 지금 이번 패턴으로 보면은 네. 상당히 그 조심스럽게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외신을 안에다 안 들여보낸 원인 중에 하나가요. 네. 일단은 외신이 카메라를 찍는 거하고 북한에서 카메라를 돌리는 거하고 이게 성격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신은 막 찍어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해적으로 외신이 찍은 카메라를 통해 영상을 통해서 역시 김여정이가 어느 구석에 앉아 있는 게 보일 수도 있고 네. 그 외에 우리가 몰랐던 인물들도 잡힐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보안 때문에 왜 외신을 접근을 안 시킨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두 번째 또 보고 차원이죠. 뭐 지금 현재 그 대북 체제가 강화되어 있는데 외신 기자들 속에 혹시 불순한 사람이 있으면은 또 김정은의 신변에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생각을 하다가 아마 김여정이가 이런 결심을 내렸다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철저하게 막지 않았겠나. 지금 네. 그 과거 이제 1980년 6차 당대 때 보면 당시 김일성 주석이 조선노동당이 그동안 성과물을 한 5시간 정도 분량을 연설을 했다. 사실 그게 한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편집을 해보니까 5시간 정도 연설을 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36년 만이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을 텐데 네. 어제 보면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짧아요. 그 약간 표현을 하면 김정은이가 읽으면 뭐 과거 투쟁 과업들을 우리 혁명의 전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3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흔히 알고 있는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이 네. 부분에 대한 아픈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거의 생략하고 넘어갔고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도 성과를 보고를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게 결국은 김정은만을 위한 잔치다 이런 이 혹평이 나오는 거죠. 네, 어제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김정은이 지금 저희 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민복 대신 양복을 입었고요. 네. 뭐 안경도 할아버지가 쓰던 것과 비슷한 모양의 네. 뿔테 안경도 썼고 넥타이까지 매고 좀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네. 어떤 계산이 있었을까요? 이게 이례적으로 80년대 일로 다시 좀 상기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80년대 그 김일성이가 원체 인민복을 즐겨 입다가 80년대에 그 유럽을 한 바퀴 돌게 됩니다. 네. 예, 유럽 방문을 할 때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양장을 모습을 이민들한테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대한 게 상당히 이례적이라서 이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그때 당시 강령까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강령까지 했는데 왜 김일성이가 양장을 입었냐. 네.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일을 많이 그 사이 인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조직비서라고 해서 김정일이죠. 당시 조직비서 덕무가 있으니까 나는 마음 놓고 이제는 이게 허리띠를 풀겠다는 뜻에서 그래서 양장을 입고 그다음에 나는 이제 바깥 세상 구경을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됐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의 이게 스타일 보면 되게 복고풍이거든요. 예, 옛날 그 김일성이가 50년대 초기에 입었던 그런 양장하고 똑같은 걸 입었는데 네. 아마 김일성 따라하기라는 뉘앙스도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한쪽으로 보면은 그런 좀 전에 이야기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은 이제는 김정은이도 이제는 나도 당당하게 뭐 국가 영수 수반 자리에 타고 앉아도 된다 네. 하는 걸 이렇게 그 이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내가 이제는 일을 조금 내려놓고 세계적으로 좀 돌아다니겠다 이런 입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이제 네. 본인은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주목할 부분은 어제 그 조선중앙 TV나 어제 그 회의록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추대할 때 대한 방안을 한다. 지금 현재 직책이 제1비서, 제1국방위원 약간 변칙성의 직책이던데 그렇다고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주석, 총비서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썼던 직책이고 네. 그다음에 그 뭐 총비서라는 총석이라는 과거 구소련이나 중국에서 쓰던 표현이라서 자기들은 주체조선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쓸 수 없을 테고 그러면은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최고 지도자답게 맞는 직책이 무엇일까? 현재 유추되는 거는 뭐 당 할아버지 때 폐지됐다는 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장을 라는 직책을 쓰지 않겠느냐라는 네. 추론도 나오고요.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표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공화국 칭호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그런데 네. 한 번도 그 칭호를 안 받았는데 김정은 조선, 김정은 당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역시 혹시 공화국 칭호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대회가 끝나면 알 수 있겠죠. 그 공화국 칭호라는 것은 누가 부여를 해주는 건가요? 뭐 일단 거기 노동당 말고도 최고인민회의라는 그런 최고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서 뭐 공화국 영웅 칭호라든가 일체 그런 뭐 명예로운 칭호는 다 이렇게 수여를 해주는데요. 네. 그래도 집권당이고 유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당에서 결정권은 모든 걸 좌우지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그 당대를 기점으로 해서 김정은이도 그 사이 못했던
공식적인 우상화 교육이나 신격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뉘앙스에서 이게 아마 소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발표가 나올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지 정확하게 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공개된 화면을 또 보면은 그동안 좀 대대적인 세대 교체가 이번 당대회 이후로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었는데 어제 화면상으로는 김정은 양 옆에요. 김영남, 황병서 이 두 사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대 교체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될 건지.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 마지막 날 이제 그 어떤 이 주요 인사원 과정인데 네. 지금 현지 두 사람은 현직에 이제 정치국 상임위원 3명의 상임위원 있고 그 밑에 정치국 위원이 15명인가 있고 후보위원이 16명이 있는데 네. 앉아 있지만 마지막 날 이 대회가 끝날 즈음에 3명 중에 아무래도 김영남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이제 고령이기 때문에 어떤 그 뭐 명예직이나 뭐 이런 데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네. 새로운 인물이 앉힐 개연성이 크죠. 그러니까 어제가 첫날 개회사기 때문에 어제의 어떤 단상이라든가 어떤 의석 배열로 봐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이끌까라는 거는 좀 아직 예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자, 세대 교체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동생 김여정인데 김여정도 어느 정도 직위에 좀 오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이번에 당연히 보면은 김정일 때 그 구도를 보면은 네. 예, 뭐 결국은 뭐 김경희라고 여동생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도 역시 뭐 정치국 이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네. 아마 김여정이도 이번에 공식적으로 당중앙위원회 위원이나 또는 정치국 위원회를 바로 건너뛰어서 예, 뭐 좀 약간 좀 비약적이지만은 상무위원까지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예,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리설주는 어떨까요? 아, 리설주는 아마 명실공히 아직까지도 그냥 그 김정은의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안 됐지만 이루미네이션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일단은 어리다고 약 보지 마라. 나도 장갈 같다. 한마디로 네.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부인을 이게 대동을 해서 예전에 역시 또 김일성이도 그렇게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국가 수반으로서 그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이설주지 이설주가 직접적으로 아직 권력에는 개입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당 대회 전에 사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많았습니다만 일단은 지나갔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지난주까지 무수단 미사일의 잇단 실패 부분을 좀 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1월 6일 날 4차 핵실험 때 그 규모 5점이 본인들이 원하는 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라는 게 이제 핵 전문가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분석이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았겠느냐라는 그 여러 가지 북한의 발표 일련의 발표를 하면 추가 핵실험에 대한 언급은 사실상 없었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 마당에 할 필요보다 이미 핵실험을 하고 나면은 이 국제사회에 대한 이른바 위협 카드가 쓸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럼 이제 미국 대선도 남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들로서는 카드를 쥐고 있으려는 움직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용납하지 않겠다 가지고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의식하지 않았겠느냐. 여러 가지 좀 정무적이고 군사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네. 판단을 발사 유보를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분석이 많죠. 그러면은 조만간 이 5차 핵실험을 안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번 당대를 계기점으로 해서요. 네. 일단 김정은이가 국내나 국외적, 막 국외는 좀 둘째치고 국내적으로도 이게 확고하게 수반을 해서 입지를 다져줬다고 하면은 네. 아마 전 전략을 바꾸지 않겠냐는 생각이거든요. 네. 일단 핵실험에 대한 거는 북한이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외신이나 국제사회에서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떠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북한으로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만약에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철저하게 뭐 북한의 수장으로 인지도를 올렸다고 하면은 의외로 또 뭐 다른 정책으로 나가가지고 뭐 또 이게 무슨 다른 국제 무대에서도 이게 협약을 하거나 네. 뭐 협력을 하자 이런 뉘앙스를 이번에 당대를 통해서 발표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예측을 해봅니다. 네. 우리로서는 이번 당대회를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뭐 우상화됐고 직책을 뭐 했다니 이런 건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한테 미칠 여파가 굉장히 엄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 일각에서도 그래서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1980년대가 언제입니까? 우리로서는 5.18 광주 민주항쟁 이런 것 때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격동기였어요. 그런데
북한은 6차 당대회를 하면서 대남 전략을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 대표적인 게 1983년도 버마 랑군 사태를 자행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무장 간첩 침투라든가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어제 표현으로 보면 북한이 스스로가 명실상부한 우리는 핵보유국이라는 입장을 선언한 상황에서 네. 이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남 전략 전술을 했을 수 있죠. 뭐 급작스럽게 우리는 핵 모라토리엄, 핵 실험 유보를 하고 육자회담에 복귀하겠다라고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하고 오늘 일각의 일부 언론에 보면은 뭐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북미 간 혹은 미중 간의 평화 협정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은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우리 여론이 아직 입장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네. 부분을 북한이 파고들어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소위 우리가 과거에 걱정했던 남남 갈등이 다시 우려될 수도 있는 부분이요. 북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림수가 강하기 때문에 이 대회가 갖는 것이 이 대남 전략이라든가 북한의 대남 대외 전략에서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것이지 뭐 김정은이가 우상화됐거나 사실은 그거는 좀 지엽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네. 자,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오늘이나 내일쯤 앞으로의 과제를 이제 선언하는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구배적인 상황, 특히 이 국외적인 상황에 어떤 목표를 내세울지가 관심인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그 안보리 성명 채택에 좀 시간을 끌기 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았던 러시아가 그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금융 거래도 전면 중단을 하고요. 북한산 광물 수입도 중단하기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 부분이 그러면은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김정은이 어떤 목표를 제시할지에 영향도 좀 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압박을 받게 되면은 정말 이게 우리 남북 관계 자체도 이게 북한이 이게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위에서부터 중국하고 러시아의 마찰이라는 건 항시적으로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줬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번에 또 완강하게 나왔다. 뭐 중국도 상당히 지금 위압적으로 이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번 당대에도 상당히 조심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대를 통해서 어떤 코멘트를 던지나 한마디가 앞으로 뭐 이게 일단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중 대로 관계에서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은 좀 더 아직 어느 쪽이 답이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중국이나 러시아는 각자 북한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네. 이런 점은 좀 우리가 앞으로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러시아 쪽 입장이 뭐 금융거래 중단이라고 하지만 러시아 내부의 뭐 스푸트닉 그 TV라든가 러시아 국내 방송들이 최근에 뭘 주로 보도를 하냐면요. 북한이 만약에 핵폭탄을 터뜨렸을 때 그게 러시아에 미칠 방사능 여파 이런 거를 자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이유는 뭐냐면은 러시아 국민들로 하여금은 북핵의 위험성을 여론을 환기시키는 거죠. 북한 역시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에 대한 무모한 짓을 하지 말아라는 경고고 금융지원 거래라든가 이거는 그 구체적인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본인들의 후경 국가라고 자임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저런 상황에서는 쉽게 말해서 그 추가 핵실험이라든가 이런 군사 행동을 하지 말으라는 경고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김정은 지도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할 수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자,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제재 속에 북한이 당대회를 개최 중이었습니다. 오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김주성 망명 북한작가센터의 김주성 부이사장,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